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각 후보들 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결과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대선 관련 소식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건데요. 글쎄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 문제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특혜, 그리고 또 그 대규모 또 지금 이 건이 걸려 있고 네. 이것이 상당한 또 구조적인 부패로 연결되고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제서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러게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 지금 이 오고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있고 그것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유력한 후보로 지금 사실 대선 그 후보가 경선을 됐죠. 치렀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그 입장 표명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직접적인 그런 지시 자체를 경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도 청와대 입장으로 그러니까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진작부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경선이 끝나서 이야기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또 이 지금 그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에 지금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이의 그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네.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 자체가 일종의 이재명 지사 지금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금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안 하나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집중을 해서 보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지금 수사 주체를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검찰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한 것이 아닐까라는 예. 이야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것도 이렇게 지나친 해석은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이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 차이가 아주 크기 분명하게 때문에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특검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는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이건 국회에서 이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건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지금 특검이 좋다 나쁘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판단하기는 좀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각종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특검을 하자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 지금 수사를 지시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 엄중하게 네, 지켜보고 있다. 관계자를 통해서 냈죠. 이런 정도 얘기만 냈었는데 예. 이번에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신속하고 좀 철저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총력을 해가지고 진실을 좀 규명해달라라고 규명해달라 했죠. 이런 얘기를 예.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이 내용상으로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여권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검찰과 그 경찰이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달라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이고 물론 내용상으로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부분은 뭐 고려 대상이 아니다 네. 이런 맥락이 뒤에 이제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을 뭐 언명을 통해서 특검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좀 제대로 빨리 해라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신속하게 해라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해라 두 번째는 신속하게 해라 네.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 대장동 개발 이슈에 대해서 좀 이슈를 조기에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판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 맥락이 숨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좀 넘었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이슈가 지금 다 뒤엎은 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놓고서 대선 전에 임하는 부분은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위험도가 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걸 정리하고 새로운 정책 논쟁의 장이나 이 프레임 자체를 옮겨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재명 지사도 뭐 한 30분 지나서 바로 이제 국감 받겠다. 네. 정면 돌파를 선언을 그렇죠. 한 거고 예, 또 예. 지금 이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영장 청구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지금 빨라졌습니다. 빠르게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조만간 또 만날 것으로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이른바 판을 정리하는 좀 이슈를 조기에 진화하는 쪽으로 여권은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이제 종료가 되고 대선 후보가 정해진 후에 이런 멘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빨리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함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의 갈등이라고 해석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과한가요? 네, 현재 상황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느 정도 펼쳐져 있는 것 같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잘 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죄가 있는 경우든 죄가 없는 경우든 양쪽을 다 견줘보더라도 해야 될 액션입니다. 죄가 만약에 있는 경우라면 예. 이 정권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덮을 뻔했다라고 책임론에 하는 대해서. 그런 비판이 상당히 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촉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문제를 털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포함해서 그렇죠. 같이.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결백하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결백하기 때문에 정권 스스로 이 수사에 대해서 협조적이거나 더 잘하라고 촉구할 수 있었다라고 네. 하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양쪽 어디를 비춰보든 간에 특히 현대의 어떤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어려운 민주사회라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옳다기보다는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을 거부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네. 문재인 청와대의 통치 스타일을 봤을 때 국회에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좀 여당한테 맡겨놓고 청와대가 뒤로 빠져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주제, 뭐 시행령을 만든다거나 외교안보 이슈라거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전면에 나서요. 예, 그래서 특검은 사실 국회의 몫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청와대 스타일이 지나친 당청 분리이고 곤란한 일은 국회와 여당에 맡기는 이런 구조인데 거기에 비춰봐서도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여당 일부 의원들이 특검을 받자라고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임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렇죠. 같은 당의 후보하고 갈등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전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버무려 봤을 때 뭐 게임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이렇게 정도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불가피한 뭐 상황이었고 지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로 정해졌음에도 계속 꼬리표처럼 달라붙고 있는 게 지금 대장동 의혹이에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낼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일단 오늘 18일, 20일 예정됐던 이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하겠다, 입장을 내겠다,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원래 뭐 본인이 진작에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는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그렇죠. 지금 후보 당선이 유력해질 때쯤 돼서는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후보가 확정되고 난 뒤에는 지금 국정감사장 나가는 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안 나가는 쪽으로 다시 방향이 또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전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내가 후보가 됐지만 예. 그러나 지금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틀에 걸쳐서 내가 받겠다. 그렇죠. 그래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나는 떳떳하다. 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더 그러니까 내비치고 싶은, 천명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어제 본인이 이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자신이 주어진 의혹과 관련해서 뭐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부 직원이 오염됐다 그런 예. 이야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말 속에 자신의 자신감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일부 직원이 오염됐다는 이야기, 일부 직원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같은 경우는 측근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지금 그러니까 고리를 자르는 것이고요.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법적 책임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후보가 되고 난 뒤에는 국정감사장 나가는 건 좀 그러니까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맞지 않다는 이야기 네. 자체가 이에 대해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자신에게 지금 여러 가지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네. 지금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공격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니다 나 정말 정정당당하고 나가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일종의 음모론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니까 정면 돌파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난 뒤에 대타가 나가서 예를 들면 뭐 행정부지사가 나가서 직무대행이나. 직무대행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이야기할 경우에는 상당히 야당의 페이스에 말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경기도지사로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야당 이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 요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지사직을 물러났을 경우에는 이러한 그동안 이 지금 현재 야당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야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정면 돌파다. 또 하나는 음모론이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만약에 지금 이재명 기사 이렇게 떳떳하고 이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특검 수용을 전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사안 자체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당군 일의 최대의 취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특검을 받는 것이 그 특검을 받고 빨리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격적인 정리하고. 대선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안을 깨끗이 털고 본인이 진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아주 그러니까 칭찬받을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거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필승의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사실 18일, 20일 예정된 국감을 지금 생각만 예상을 해봐도 아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그 대장동 공세가 막 이제 폭발을 할 것이고 이재명 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해명이나 이유나 이런 상황 설명을 하게 되는 그림이 연상이 좀 되는데 어쨌든 공격을 받을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겠다고 했던 건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과도한 자신감이 아닐까 하는 그런 과도한. 이제 걱정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두 개의 큰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법적인 리스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과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 핸드폰 포렌식이라든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라든지 기타 계좌 추적 과정에서의 돈의 흐름 속에서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또 측근으로 연결되는 이 흐름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적인 리스크고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이재명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성과를 내는
정치인, 추진력이 있는. 네, 추진력이 있고 네. 성과를 내는 정치인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뭐 부동산 관련된 특혜 또 네.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예.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최대의 치적이라고 내세웠던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리스크로 이재명 지사한테 사실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집행력, 실행력이라는 것은 개국정비 사업과 네.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내가 회수했다. 그렇죠.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개국정비 사업은 지금 남양주 조강한 시장이 무슨 소리야? 그거 우리가 원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도 일정하게 뭐 거기서부터 한 건 맞다 이렇게 또 인정을 했어요. 좀 퇴색되고 있는 거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재명 지사의 그것이 이제 좀 퇴색되고 훼손을 예. 받고 있는 것이고 대장동 문제도 지금 5,503억 내 최대의 치적이다 그렇죠. 막 했었는데 환수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그걸 실무적으로 총 지휘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는 상황이 됐단 그러니까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재명 지사로서는 대선전에서 보이지 않는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이슈를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정면 돌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싸우면서 그걸 지켜내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네.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는 그렇죠.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날 이제 어떤 갑론을박이 오갈지 그 그렇죠. 과정에서 아직 이재명 지사가 모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한 가지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대응하는 부분은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나와 전혀 뭐 관련 없는 네. 뭐 수많은 선 뭐 긋는. 직원 중에 한 명이다. 네. 이런 식의 대응을 가지고는 국민 설득이 안 돼요. 이건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의 그런 남다른 관계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러한 이재명 지사의 해명하는 프레임 그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국감을 잘 이재명 지사가 넘어선다면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로서 정말 유력하게 입지를 더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못 넘어서는 상황들, 뭐 이제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혹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게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국감에 나간다고 해서 봉고파직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감에 안 나가면 위리 안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국감에 나가가지고 깨져가지고 후보직이나 아니면 지사직이 다 내려와야 위태롭게 되는, 되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대신에 안 나가게 되면 고립이 될 것이다. 현재 여론의 흐름들이 대선 주자들 간에도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요. 공격의 화살들이 있는데 사실 현재 국면에서는 모든 화살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네. 후보한테 집중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뭐 노출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업 자체에 타당성이 없었다거나 정책 실패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당사자들 네. 김만배, 남욱, 유동규 등등의 관계들이 계속 조명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이들 간의 어떤 글쎄요 신경전이랄까 또 책임 떠넘기기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엿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관계가 없었을까까지 대중의 의구심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감까지 5일이 남았는데 현재 이재명 지사가 내가 출석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이 흐름에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대중의 의구심이 불거집니다. 예. 그러면 일단 출석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안 나가면 수상하다.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겠죠. 아까 전에 청와대의 대응도 여러 가지 경우에 비춰봐도 어떻게 네. 요거 그러니까 그 수사를 신속하게 해라라고 촉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듯이 네. 이재명 지사도 여러 가지 뭐 이재명 지사의 속내라든지 그가 이 사건에서 어떤 구조에 있는지 이거는 국민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네. 그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어떤 경우든 간에 나가는 것이 가장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꼭 불리한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국감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데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은 여당이 갖고 있죠. 그렇죠. 여당 의원들이 여기서 또 방어를 쳐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고 대선 주자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 보통 응답하는 쪽이 불리한데 그렇죠. 거꾸로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어떤-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요즘에 예. 토론에서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데
작년 국회 국감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겼다는 평가가 좀 더 많았습니다. 잘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한테도 그런 프리미엄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의 수준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저도 조금 그건 비슷한데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수사당국이 하는 것처럼 또는 언론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좀 기존에 있는 뒷북을 것들을. 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이게 이제 비리나 뇌물 혐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업 타당성부터 다시 짚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지나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실정법상 아무런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 문제였다라는 거를 상기시켜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예상을 하더라도 네. 처음부터 최대치의 혐의를 막 부여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들만 시작할 그냥,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스모킹 건 없는 스모킹만 난무한 채로 국감이 끝날 수 있는 연기만 나는 거거든요. 거군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도 그런 가능성도 보고 있다. 그러면 그 국감만 넘어서면 굉장히 큰 고비를 넘어서는 거라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셈법으로서는 국회에 나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더 나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이재명 지금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지금 최종 결정된 상황인데 사실 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2위로 이제 대선 주자에서는 탈락하게 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제 무효표 처리를 일단 취소를 하고 결선 투표 다시 해야 된다. 아무래도 뭐 정세균 전 총리나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시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득표율이 50% 넘지 못한다, 과반이 되지 못한다라면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 무효표를 넣는 게 이상한 건가요, 이게? 저는 뭐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퇴한 후보자가 얻은 표를 전부 다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저는 비춰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 상당수가 지금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 이 지금 그 매수 행위를 통한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식의 이런 당규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후보 매수화와 담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조장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과거 대부분 판례에서도 그러니까 노조에서 그 선거가 있었는데 네. 이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부분을 놓고 사실 민주당식의 이러한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네네. 상당히 그 위법이라고 판단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낙연 뭐 지금 후보 측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미 결론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당규를 가지고 여러 번의 지금 당내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사실 이 조항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진작에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사실은 이 만장일치로 유권 해석을 통해서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네.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경선 수도하자. 그럼 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선에 못 나간다는 식으로 하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대세론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번 마지막 까보니까 이 지금 만약에 이 무효표 처리가 상당히 큰 변수로 등장하니까 이 이재사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버스 지나고 손들기 셈이 된 셈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뭐 지금 그 최고위 회의를 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당무회의까지 연다고 하지만 저는 이거 자체가 이렇게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희박한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송영길 당대표는 일단 추천서를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한 듯한 발언을 했고 또 궁금한 거는 결선 투표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1대1 승부를 하겠다라는 걸 텐데 1대1 승부가 됐을 때는 뭐 뒤집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그렇죠.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어쨌든 모든 가능성 단 0.001%라도 이제 그걸 바라보고 뭐라도 해야겠다. 가는 거죠. 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된 사안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요. 그 예. 59조 1항과 60조 1항 당규에 네. 대한 해석 부분은 약간 그 분명히 그 차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 해석의 여지가 있고 저는 그 부분을 당에서 조금 더 민주당에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이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딱 했으면 사실은 이런 논란 자체가 그러게요. 불필요한 건데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을 예, 텐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안 되면서 예. 뭐 이재명 지사의 득표가 워낙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서가니까 뭐 그게 문제가 되겠냐 좀 이렇게 아니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예. 3차 국민 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뭐 62.37%로 완전히 거의 34% 포인트 정도 이재명 지사를 앞섰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 조항을 적용하면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지자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과반이 안 된 건데 왜 벌써 확실히 이제 정리됐다고 발표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반발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상황이 되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일단 이의 제기를 한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오늘 당에서 최고위와 당무위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한 59조 1항과 60조 1항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고 딱 정리가 명확하게. 되면, 네, 그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이 좀 이제 정리가 되는 네. 수순으로 가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지사 부분에 대한 어떤 축하의 얘기를 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면서 결국 원팀 기조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 이런 네.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무위나 최고위 이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일정한 이제 출구의 명분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네. 것이고 저는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 이제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그 전제는 이제 최고위나 당무위에서 현재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또 이낙연 대선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서른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뭐 구속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뭐 불복 스탠스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구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불구속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 뭐 그럴 수도 가능성만 있는 얘기를 거죠. 가능성은.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이낙연의 편이냐 이재명의 편이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예. 진짜 구속 가능성이 있고 심각한 사안이라면 그쪽에서 직접 폭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없고 계속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경선이 끝나가는 와중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서른 의원이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서른 의원은 이낙연 캠프에서 아마 정치 경력이 가장 오래된 분일 겁니다. 1996년에 국회의원이 처음 됐고 뭐 비교하자면은 홍준표 후보나 추미애 후보하고 국회 동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앞으로의 경력을. 어떤 정치를 더 오래 하는 거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밑보여도 상관이 없다. 예, 그리고 후배들은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짐을 지겠다라고 할만하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민주당 경선 내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재명 지사한테 비리가 있다면 이건 범국민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양심에 따라서도 그걸 밝혀야 되거나 어느 정도는 근거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특히나 이제 지금 경선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 네.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른 의원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리더의 책임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 네. 당규 해석이 문제가 된다면 경선 중간에라도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털어줬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당규 해석에서 이낙연 후보 쪽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봐요. 당규 해석 문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의 조리나 상식상 사퇴한 후보자에게 던진 표는 무효표로 처리를 합니다. 사표 처리를. 근데 굳이 이렇게 명문화를 한 것은 이게 순회 경선이기 때문에 이미 개표 결과 중간에 발표를 한 표라도 그렇죠. 그 사람이 사퇴했다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다라고 취지를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 예. 이 경선 중간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 전에 다 바꿨어야죠. 이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도 역선택 방지 때문에 네, 한창 논란이 있었고 있죠. 민주당도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 눈에 뻔히 보이거나 혹은 심지어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문제를 제기합니다. 선거제도라는 거는 예. 유리, 분리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일수록 하는 게 좋아요. 합의를 이뤄서. 그렇죠. 공정할 수 근데 있죠. 결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이거 꼴대가 너무 넓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리할 때는 좁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이 당규를 되돌릴 수 없다면 자기가 후보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 룰은 어쩔 수 없다. 이대로 가자라고 미리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눈여겨본 장면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50점 몇 %라고 하는 득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네. 기호 1번이었잖아요. 네. 그다음 기호가 이낙연 후보였는데 네. 옆에 있던 이낙연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근데 자기는 그 즉석에서 축하드립니다라고 제스처를 다 취해놓고는 이 나중에 그 영상으로도 다 잡혔어요. 네. 윤영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좀 승복하면 안 된다라고 막 급히 전화를 하고 있는 이 후보가 참모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한테 휘둘리는 겁니다. 예, 이런 리더십의 부재만 노출한 꼴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낙연 이제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 건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좀 애매한 스탠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경선하니까 최종 당일 날은 뭐 그런 좀 애매한 모호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경선장을 떠날 때는 예. 정리된 마음으로 이야기할 동안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틀간에 직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경선 불복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경선 불복이 아니라 정당한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네. 또 이 지금 당무 회의까지 지금 열리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또 그 중간에는 당 상임 고문단 5차까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기된 문제는 원래 지금 그러니까 경선 절차 끝나고 난 뒤에는 예. 이 제기 절차를 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정해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낙연 이 지금 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이 상당히 좀 승부가 안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걸 갖다가 바로 밝히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해진 절차를 다 지켜보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아마 판단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당무회의에서 지금 그 당무회의에는 지금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각 시도의 그 또 강력단체장이나 뭐 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1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인물들도 꽤 있겠죠.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경론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번복됐을 경우에 이 지금 향후 파장이 그렇죠. 정말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치적으로는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네. 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당무회의에서 아마 상당히 이 표결까지도 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만약 표결로 간다 하더라도 네. 결과는 변화가 없을 거다. 그렇게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낙연 그 캠프 측에서는 수용의 절차를 밟을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지금 뭐 법원에 그러니까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네. 해라. 그리고 뭐 야당의 뭐 지금 그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자꾸 부추기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정치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갖고 와서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전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지는 꼴이 될 수 있다. 그거는 뭐 이건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아마 그런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않을 것이다.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이 절차의 뭡니까 공식적인 절차 끝나고 나면 네. 아마 저는 승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얘기도 좀 해볼게요. 야권에서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계속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내려갈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그 정법을 둘러싼 주술 논란이 또 되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 계속 좀 충돌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서 이렇게 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걸 뭐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일요일 날 순복음교회도 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성경책도 들고 다녔는데. 네,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이른바 양강구도라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분석을 하고 예. 있는데 그 흐름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승민 후보는 그래야 이제 뭔가를 할수 가능성이 있는, 이제 열리는 예. 것이고 그런데 시간이 뭐 한 달도 지금 안 남은 많지 시간 않죠. 아니겠습니까? 예. 토론회 이제 9번 남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뭔가 어쨌든 자신의 존재감들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보면은 좀 변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네. 예, 그래서 마치 이제 막 검사처럼 이제 윤석열 후보를 몰아세우는 이런 네. 모습을 토론회에서도 봤는데 그건 아마 유승민 후보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를 뭐 정법 부분이든 이른바 뭐 임금 왕자 부분이든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이제 유승민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뭐 곤혹스럽기는 한데 네. 그런데 이 그동안의 이제 정치권의 흐름을 본다면 네거티브를 통해서 어떤
본인의 지지율을 확 올리거나 네.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흠집은 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능력, 그렇죠. 논리력 경제 이런 또, 것이거든요. 네, 예, 강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유승민 후보의 공격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너무 그쪽으로 가다 주객 전도가 보면 돼버리면 안 되는 예, 거죠. 오히려 본인의 색깔을 잃어버릴 수 네.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그 정책적인 비전을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승부를 거는 것이 유승민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아마 앞으로 남은 토론회 9번 거기다 3번은 1대1 토론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로부터 특히 계속. 뭐 집중적인 좀 공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사실 유승민 후보, 뭐 홍준표 후보 사실 정치 뭐 구단이라고 표현해도 가능할 정도의 정치인들인데 사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쓴 그런 형상을 만드는 그 가리키는 한자도 있는가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 손수변에 네. 임금 왕자를 쓴 한자가 있더라고요. 아 실제로 있어요. 예, 그 한자의 발음이 광자인데 뜻이 뭐냐면 어지러운 모양입니다. 그럼 아. 결론적으로는 손바닥에 임금왕을 쓰면 어지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대로 되어버렸죠. 한자로 해석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윤석열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토론에서 이제 이 천공스승 문제로 격돌한 다음에 막후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실랑이를 벌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재밌는 게 사실 윤석열 후보가 왕자를 지운 날이었습니다. 지웠더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좀 빠져나가기가 힘들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임금왕 덕분에 예.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부인 논문 의혹이라든지 그 앞에 있었던 의혹들이 이런 것들도 묻혔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그런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논란이 생각이 논란을 묻는 뭐 그런 예, 그렇습니다.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게 참 무슨 의도로 그렇게 썼는지 이건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인데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만 이 논란에서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유승민 후보도 같이 못 빠져나가고 같이 있다는 빠져 있죠, 거예요. 지금. 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자기 장기를 보여주는데도 시간이 아까운데 유승민 후보가 마치 검사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검사 출신인데 그렇죠. 본인이 검사처럼 막 물어요. 그리고 한 번에 그냥 뭐 점술인들 누구 아냐고 한꺼번에 물으면 될 걸 한 명 한 명씩 묻습니다. 네, 취조하듯이. 계속. 네. 이것이 과연 유승민 후보한테 득이 될까? 네,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리고 저는 조금 예전부터 느낌이 있었는데 윤석열, 유승민 두 사람이 궁합이 좀 맞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점술이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관계인데 네네. 이 두 사람이 좋게 얘기하면 학창 시절에 쾌남 스타일의 인기 많은 그리고 털털하고 좀 놀기도 하는 반장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캐릭터 두 명이 하나급에 들어가면 분명히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한번 싸우고 그렇죠. 뭐 뒷산이나 옥상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친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 두 사람은 대선이 임박해 있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도 좀 의아한 게 네. 제가 이준석 대표면 같은 그 하나급에 안 넣었습니다. 차라리 윤석열 후보를 제3지대에 놓고 있다가 단일화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결국에 저는 올 것이 오고 말았다. 그러게요. 예, 라고 버스를 하는 태우고 그런 있다고 생각도 좀 했었으니까. 듭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점술 이런 게 아니고요. 네네. 예. 사회적인 관계상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사회적 관계와 정치적인 구도, 네. 예, 그리고 궁합, 거기 그 더하기 부분에서의 이제 궁합이 각자의 맞지 캐릭터 않는다. 정도, 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계속 논란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두 분 다 지금 네. 유승민 의원도 사실 마이너스를 지금 보고 있다 이 사안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지금 토론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이 영화의 유명한 대사의 한 대목이 멋이 중헌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곡성에서 지금 그러니까 나왔던, 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무속 이런 네. 논쟁을 갈 미신, 경우에 뭐, 네. 과연 그럼 지금 정권 교체를 담당할 수 있는 수도권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이 예.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 정치하면 나름대로 품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 논란은 사실은 이 모든 단초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의, 지금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제기한 그러니까 이유가 제시한 있겠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다든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공격을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이걸 또 자기 딴에 해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천공서성이 하는 정법이라는 강의를 받냐고 해서 또 다른 또 논란을 빌미를 또, 제공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유승민 그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튜브로 뭐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 설명이 맞다고 한다면 상당히 황당하잖아요. 그 황당한 내용이 담긴 걸 갖고 그걸 어떻게 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이런 무속인들 좀 이 생각이 비합리적인 사람들 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국가 운영에 상당히 우려가 생긴 게 아닐까. 걱정은 할수 있는 걱정은 거죠.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뭐 두 분이 지적한 것처럼 이 지금 중요한 토론회에서 이걸 갖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그러니까요. 필요가 있냐.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3 뭐 당 차원에서 이 검증을 맡기든지 네. 아니면 이런 부분 한 번 정도 제기를 하면 여론을 언론을 통해서 충분한 또 검증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그러게요. 부분에 너무 정책 이렇게 검증은 안 되고 하면서 있죠. 예. 일종의 본말이 전도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경선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렇게 양재 대결 구도를 해보면 그래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대선을 한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그 부분이 달라요. 예. 예, 어떤 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는 흐름이 있고, 악영 그 윈지 조사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반대로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또 앞서는. 아마 조사 대상이 좀 다르니까 예, 나타나는 그런 거에 따라서 거겠죠. 조사 방법과 예. 대상에 따라서 방식도 다르고, 조금씩 질문도 다르고.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의 흐름이 어느 정도 여야가 지금 팽팽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비등하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여권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일정한 컨벤션 효과와 지지층 결집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네.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의제기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것이 그렇겠죠. 이른바 원팀 기조로 정말 강고하게 갈 수 있느냐, 예.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이탈을 하면서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아서느냐 넘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야권은 윤석열, 홍준표 특히 이 두 강의 이 강의 향후의 판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로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큰 이른바 반문의 상징성을 계속 가고는 있지만 이 홍준표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요. 특히 세대별로 보면 2030에서 홍준표 후보가 뭐 윤석열 후보를 압도를 하고 네.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2030 세대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한 표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럼요. 본선으로 가게 되면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쨌든 여야의 흐름이 현재 박빙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평론가님도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여론조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 국민의힘 가상 대결에서 누가 이기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엇갈리고 네, 있고 다른 그리고 결과들이 점점 있으니까. 모르겠다라든지 좀 환멸층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데 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윤석열, 홍준표 이 두 후보 간에 경쟁력에 누가 우위다 이게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가 가상 대결에 들어갔을 때 이재명 후보보다 경쟁력이 더 높게 나온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든 간에 경쟁력이 고만고만해졌다라고 비슷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내가 1등이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밟아왔던 상황을 국민의힘 또 앞으로 밟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요 포인트고 네. 아직 국민의힘 또 3차 경선 룰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관계자들끼리 미팅을 해가지고 합의를 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잘 풀어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1, 2위 간에 끝나고 나서의 어떤 감정 정리라든지 수습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보여지는 나쁜 것을 배우지 않으려면 네. 지금부터 대단히 경계심을 세우고 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여권과 야권에서 계속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고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소종섭 전 국장,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